아버지, 저예요. 새벽 2시 조민재 회장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년 전 죽은 아들 준혁의 번호. 매일 밤 보내던 문자에 처음으로 읽은 표시가 떴습니다. 준혁아, 아빠 오늘도 내가 보고 싶구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당신 누구요? 아버지. 놀라셨죠? 저 준혁이에요. 말도 안 돼. 준혁이는 3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아버지 서재에 숨어서 몰래 담배 피우다 들킨 거 기억하세요? 그때 아버지가 혼내시는 척하면서 웃으셨잖아요.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둘만의 비밀이었죠. 당신, 대체 누구야? 어떻게 그걸 알아? 제 이름은 박서윤이에요. 준혁이 형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함께 살았다고? 준혁이가 누구랑 산 적 없어. 아버지가 모르셨던 거예요. 준혁이 형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어 했어요. 매일 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준혁이 형이 마지막 날 저한테 남긴 게 있어요.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만나자. 안 돼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장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들이 살았던 또 다른 삶. 자신이 전혀 몰랐던 누군가와의 시간. 박서윤이라는 이름 석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정말 혼자였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섬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에서?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아니면 고향 시골 마을에서?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여러분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상무 이한결을 급히 불렀습니다. 박서윤이라는 사람 찾아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자일 거야.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말고 빨리. 이틀 후, 이한결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이 사람 형편이 정말.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편의점 새벽 알바와 대리운전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삶, 통장 잔고 8만 원. 이 사람이 준혁이와 함께 살았다고? 회장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박서윤의 통화 내역에 준혁의 번호가 매일같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3년 전 그날까지 망원동 한강공원 벤치에 매일 저녁 7시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회장은 그날 저녁 직접 그곳으로 향했어요. 한강공원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벤치에는 낡은 패딩을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싸구려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서윤 씨?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오셨네요. 어떻게 준혁이를 알았죠? 박서윤은 가방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의 폰이었어요. 형이 마지막 날 저한테 맡겼어요. 이걸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혁이는 그날 혼자. 아니에요. 저랑 함께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이가 뭐라고 했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앞에 설 용기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왜 용기가 없었어? 박서윤은 한참을 말없이 강물만 바라봤어요. 회장님은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셨나요? 무슨 뜻이야? 준혁이 형은 회장님 기대에 부응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 MBA 최우등 졸업, 회사 입사 후 실적 1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런데 형은 그 모든 게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형은 매일 밤 울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서윤아, 나 언제쯤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라고 물었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서윤이 핸드폰을 켰어요. 화면에는 준혁과 박서윤이 웃고 있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둘이 함께 요리하는 사진, 둘이 함께 책 읽는 사진, 둘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형은
저랑 있을 때만 행복했대요. 회장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당신들 어떤 사이였어? 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회장님, 준비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때 전부 말씀드릴게요. 잠깐, 지금 당장 말해.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이미 느끼고 계시잖아요. 박서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회장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준혁의 방을 다시 찾았어요. 3년 동안 그대로 둔 방. 책상 위에는 준혁이 읽던 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맨 밑에 숨겨진 얇은 노트 한 권. 회장은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는 아빠가 원하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다음 날, 회장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유진이 여사는 3년 전 준혁이 죽은 뒤 우울증으로 쓰러졌어요. 그 이후 줄곧 이곳에서 지냈죠. 여보.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아내가 고개를 돌렸어요. 예전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웬일이에요? 물어볼 게 있어서. 회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준혁이가 혹시 당신한테 뭔가 말하려고 한 적 없었어?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박서윤이라는 사람 아나? 순간 아내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당신 알고 있었어? 아내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말이에요. 그날 당신은 해외 출장 중이었죠? 준혁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아빠 오시면 같이 얘기하고 싶어. 라고요.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음 날 준혁이가 떠났잖아요.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몰라요. 준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하지만 그날 준혁이 표정이 너무 두려워 보였어요. 두려워? 네. 거부당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 같았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윤에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내일 시간 되세요? 어디서? 합정역 근처 작은 카페요. 준혁이 형이 좋아하던 곳이에요. 다음 날 오후 3시, 회장은 합정역 골목 안쪽 허름한 카페 앞에 섰습니다. 북카페 온다라는 간판,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문. 회장이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가 났어요. 박서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준혁의 핸드폰과 낡은 노트 몇 권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회장이 자리에 앉자 박서윤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갤러리를 열자 수백 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준혁과 박서윤이 이 카페에서 책을 읽는 사진, 함께 김밥을 먹는 사진, 창가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진. 형은 여기서 정말 행복해했어요. 회사 끝나고 매일 일이 왔어요. 매일? 네. 저녁 7시만 되면 여기 왔어요. 저는 밤 10시 편의점 알바 전에 잠깐 들렀고요. 회장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 형은 여기서 꿈이 생겼대요. 꿈? 작은 서점을 하고 싶다고요. 책 읽고 싶은 사람들한테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박서윤이 노트 한 권을 펼쳤어요. 준혁의 글씨였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오늘 서윤이랑 서점 이름 정했다. 준혁의 방. 누구나 편하게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곳. 2019년 5월 23일.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하지만 실망하실 게 뻔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2019년 8월 30일. 서윤이가 오늘 세계 알바하다가 쓰러졌다. 내가 돈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칠 것 같다. 서윤이한테 받기만 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다. 회장은 노트를 덮었어요. 왜 준혁이가 당신한테 돈을 못 줬어? 박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아들이 극빈층 남자한테 돈을 준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형은 저한테 한 푼도 쓰지 못했어요. 제가 받을 수 없었어요. 왜? 형 입장을 생각해 봐야죠. 만약 누가 알면 어떻게 돼요? 재벌 2세가 남자한테 돈 쓴다고 소문나면? 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서윤이 핸드폰을 다시 넘겼어요. 문자 메시지함이었습니다. 형, 오늘 야근이야. 못 봐서 미안해. 괜찮아. 나 여기서 기다릴게. 새벽 2시까지 걸릴 것 같은데. 상관없어. 2시든 3시든 기다릴게. 형, 이러지 마. 내가 너무 미안해. 서윤아, 내가 미안할 이유 없어. 나는 내가 있는 곳이 집이야. 회장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준혁이는 당신을 정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박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형은 저 때문에 매일 괴로워했어요. 저를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요. 그러면서도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요. 그럼 왜 헤어지지 않았어? 형이 저 없이는 못 산다고 했어요. 박서윤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형한테 말했어요. 마지막 날. 형, 우리 이제 그만하자. 형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없어라고요. 그래서 형이 그랬어요. 서윤아, 너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으라고요. 회장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카페는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회장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들이 왜 떠났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먼 사람이었는지. 박서윤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형이 회장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용기 내지 못한 마지막 편지. 회장은 봉투를 뜯지 못했어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편지를 꺼냈어요.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저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어요. 서울대 수석, MBA 최우등, 회사 실적 1위. 전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거짓말을 하며 살았어요. 매일매일. 저는 남자를 사랑합니다. 회장의 손이 굳었습니다. 처음 깨달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어 봤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집안의 딸들과요. 근데 아버지,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러다 서윤이를 만났어요. 회장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17년 겨울,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였어요. 서윤이는 새벽 알바를 하고 있었죠. 제가 매일 밤 그 편의점에 들렀어요. 처음엔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서윤이가 물었어요. 손님, 매일 왜 오세요? 라고. 저는 대답했죠. 당신이 보고 싶어서요. 그날부터 우리는 만났어요. 회장은 편지를 내려놓고 박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박서윤은 받았어요. 회장님? 내일. 아니, 오늘 점심에 만나자. 제대로 듣고 싶어. 알겠습니다. 난 12시. 회장은 박서윤을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불렀어요. 박서윤이 들어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해진 패딩. 회장은 박서윤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여기 코스 요리로 2인분 주세요. 회장님, 저는 편하게 먹어. 준혁이 이야기 들으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음식이 나오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읽었어. 준혁이가 2017년에 당신을 만났다고 했더군. 네. 그때 저는 25이었고 형은 28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준혁이는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박서윤이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그 여자분. 지선 씨 맞죠? 그래, 알아. 형한테 들었어요.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라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선, 대형 로펌 변호사 집안의 외동딸이었죠. 형은 지선 씨한테 미안해 했어요.
자기 때문에 그분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준혁이가 그런 말을? 네. 지선 씨는 형을 진심으로 좋아했대요. 근데 형은 그 마음에 답할 수 없었고요. 박서윤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형이 저를 만나고 3개월 뒤에 지선 씨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뭐? 지선 씨가 울면서 물었대요. 다른 여자 생긴 거야? 라고. 형은 대답하지 못했대요. 회장은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준혁이 갑자기 지선과 헤어졌다고 했을 때 자신은 크게 화를 냈었죠. 그 좋은 집안 딸을 왜 차버리냐고.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고. 박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형은 그날 밤 저한테 전화해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서윤아, 나 너무 나쁜 놈이지? 아버지한테도 지선이한테도 너한테도. 라고요. 회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뒤로 형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저랑 만날 때도 항상 주변을 살폈고 절대 회사 근처에선 만나지 않았어요. 왜? 회장님, 아들이 남자랑 같이 다니는 거 들키면 어떻게 돼요? 박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형은 매일 두려워했어요. 누가 볼까봐, 소문날까봐, 회장님께 알려질까봐. 하지만 헤어지지는 않았잖아. 네. 형은 저 없인 못 산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 형 없이는 못 살았어요. 회장은 박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준혁이를 사랑했어? 제 인생 전부였어요. 박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형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냥 살아있는 것뿐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빚 남기고 도망가셨고, 저는 혼자 알바로 버텼어요. 그러다 형을 만났어요. 형은 제게 처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하지만 저도 알았어요. 제가 형 인생의 짐이 된다는 거. 회장이 물었습니다. 짐? 네. 재벌 2세 아들이 편의점 알바생이랑 사귄다? 말이 돼요? 박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형은 제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조심스러워했어요. 혹시 카드 내역에 찍혀서 들킬까 봐요. 그래서 현금만 쓰셨어요. 회사 월급 받으면 전부 현금으로 바꿔서요. 그걸로 저랑 밥 먹고 영화 보고. 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돈 쓰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형은 회장님 아들인데 제가 형 돈을 받아서 뭘 산다는 게. 그럼 제가 거절했어요. 밥도 제가 사겠다고, 영화표도 제가 끊겠다고. 당신이? 어떻게? 알바를 3개 했어요. 편의점, 대리운전, 전단지 돌리기.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형한테 제가 짐이 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형은 그게 더 괴로웠나 봐요. 박서윤이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어요. 서윤아, 제발 알바 그만둬. 너 쓰러지는 거 보면 내가 미칠 것 같아. 형, 괜찮아. 나 건강해. 건강한 게 아니야. 어제 119 부르려고 했잖아. 그냥 좀 어지러웠던 거야. 서윤아, 내가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해? 형, 그 돈은 형 돈이야. 내가 쓸 수 없어. 왜? 나는 형한테 기생하는 사람 되기 싫어. 회장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쳤어요. 준혁이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매일 괴로워했어요. 저를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요. 박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결심했대요. 회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자기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언제? 마지막 날 일주일 전이요. 회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날 형이 저한테 말했어요. 서윤아, 나 아버지한테 우리 얘기할 거야.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는 말렸어요. 형 안 돼. 회장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형 인생 망가져. 라고요. 박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형은 그랬어요. 서윤아,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 진짜 나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의미야?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어요. 회장은 숨을 참았습니다. 형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아버지 귀국하신다고. 내일 아침 말씀드릴 거라고. 그럼 왜?
제가 형을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박서윤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형,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는 안 돼. 라고. 형,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는 안 돼.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왜? 왜 그랬어? 박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형한테 너무 큰 짐이 됐으니까요. 형은 회장님 아들이고, 저는 빚쟁이 아들이고, 그건 상관없었잖아. 준혁이가 당신을 사랑했는데, 사랑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박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이 그날 밤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비를 맞고 왔어요. 비를? 네. 택시 탈 돈도 아까워서 한강에서 망원동까지 걸어왔대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형은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서윤아, 제발 그러지 마.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박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이 새벽까지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안에서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고 울었어요. 아침이 됐을 때 형이 문틈 사이로 뭔가를 밀어넣었어요. 뭘? 핸드폰이었어요. 그리고 쪽지 하나. 박서윤이 지갑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어요. 서윤아, 이 폰에 우리의 모든 순간이 있어. 언젠가 아버지께 전해줘.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려줘. 회장은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형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뒤로 형은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박서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형한테 100통 넘게 전화했어요. 전화 기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새벽 2시, 3시, 4시, 5시. 그러다 소식을 들었어요. 형이 떠났다고.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준혁은 한강에서 발견됐었죠. 저는 장례식장에 갈 수 없었어요. 왜?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가요? 저는 형을 떠나라고 한 사람인데. 박서윤이 고개를 떨궜어요. 3년 동안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제가 형을 죽인 거잖아요. 아니야. 회장이 처음으로 박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회장님, 내가 준혁이를 죽인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만약 내가 준혁이 말을 들어줬다면, 준혁이가 어떤 사람이든 받아줬다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박서윤이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형이 회장님께 전하라고 한 진짜 마지막 편지예요. 아까 그건 말고, 네. 아까 건 형이 살아서 드리려던 편지고 이건. 박서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형이 떠나기 전날 밤 쓴 거예요. 회장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지금 읽어도 돼?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박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읽으세요.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겨우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2장이었어요. 아버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제 손이 떨립니다. 아니, 온몸이 떨립니다. 서윤이가 저를 떠났어요. 회장은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서윤이는 제게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났대요. 하지만 아버지, 서윤이가 없으면 저는 숨을 쉴 수 없어요. 저는 28년 동안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로 살았어요. 서울대 수석, MBA 최우등, 회사 실적 1위. 전부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서윤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회장은 편지를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서윤이랑 있을 때만 제가 진짜 저였어요. 숨기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준혁이로 있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물으실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수없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볼지 알았어요. 실망하실 거라는 걸, 부끄러워하실 거라는 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서윤이를 사랑하는 준혁이일 뿐이에요. 이제 서윤이도 없어요. 아버지께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어요. 그럼 저는 뭘 위해 살아야 하나요? 회장은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버지, 제발 서윤이를 찾아주세요. 서윤이한테 제 폰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준혁이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고. 제가 할 수 없었던 말들을 대신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재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혁아, 미안하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 전부 말해야 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아내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앉아요. 할 말이 있어. 회장은 준혁의 편지를 모두 꺼냈어요. 이거, 읽어봐요. 아내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기고, 마지막 편지까지. 편지를 다 읽은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우리 아들이, 여보, 당신은 왜 우리 아들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내가 회장의 가슴을 쳤어요. 준혁이가 말하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준혁이가 돌아와요? 우리 아들이 돌아와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회장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박서윤 씨. 만나고 싶어요. 뭐? 준혁이가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들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요? 3년 동안 혼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요양원 정원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회장, 아내, 그리고 박서윤. 박서윤은 아내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왜 사과해요? 아내가 박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우리 준혁이를 행복하게 해줬잖아요. 저 때문에 형이. 아니에요. 아내가 박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준혁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우리 아들 마지막까지 사랑해줘서. 아내가 박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박서윤은 그제야 3년 만에 소리내어 울었어요. 형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알아요. 우리 아들 착했어요. 형이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당신도 준혁이한테 그랬을 거예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서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준혁이 없는 세상에서 준혁을 기억하는 사람들끼리. 그날 이후 회장은 박서윤을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잔 하자는 연락이었어요. 그 다음엔 밥 한 끼 먹자는 제안이었고요. 어느새 일주일에 3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오늘은 여기서 만나요. 회장이 보낸 주소는 합정역 근처였어요. 박서윤이 도착하자 회장이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준혁이가 좋아하던 그 북카페 말이야. 건물은 재개발 예정이라 비어 있었어요. 이거 내가 샀어. 네. 이 건물 전체를 말이야. 박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준혁이 꿈 이루려고. 회장이 건물 열쇠를 꺼냈어요. 서점하자. 준혁이가 원하던 그 서점. 회장님, 저는 당신 아니면 안 돼. 준혁이가 당신이랑 꿈꾼 거잖아. 박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형을 떠나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자격 없는 건 나야. 회장이 박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아들 말 한 번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아버지야. 그런데 당신은 준혁이가 마지막까지 사랑한 사람이잖아. 하지만 준혁이 노트 봤어. 준혁의 방이라고 이름 지었더라고.
회장이 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준혁의 방이 되는 거야. 준혁이가 꿈꾼 세상이 되는 거고.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 돈이 없어요. 내가 전부 될 거야. 그럼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같이 하자고. 준혁이 대신.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박서윤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일주일 후 박서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할게요. 서점. 정말?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직접 운영할게요. 형이 원하던 대로요. 회장은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다음 날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요. 회장은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불렀습니다. 따뜻한 느낌으로 해주세요. 누구나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요. 박서윤은 준혁의 노트를 펼쳤어요. 형이 그려놓은 설계도가 있어요. 노트에는 준혁이 직접 그린 서점 그림이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편한 소파, 벽면 가득한 책장, 구석에 작은 바 테이블. 이대로 만들어주세요. 디자이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점 내부가 점점 모습을 갖춰갔어요. 회장은 거의 매일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여기 소파는 좀 더 푹신한 걸로, 창문 쪽 조명은 은은하게, 책장은 손이 잘 닿는 높이로. 박서윤도 퇴근 후 매일 들렀어요. 둘은 함께 책을 고르러 다녔습니다. 준혁이가 좋아했던 책들 위주로 골라요. 형은 시집을 좋아했어요. 특히 윤동주. 그래? 나는 몰랐네. 회장은 아들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형은 김소월도 좋아했어요. 진달래꽃 자주 읽었어요. 왜? 헤어짐에 대한 시라서요. 형은 항상 저와의 이별을 생각했나 봐요. 박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요양원에서 나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아내의 첫 외출지는 서점이었어요. 여기가 그곳이에요? 네, 어머님. 박서윤이 아내를 맞았습니다. 아내는 서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우리 준혁이가 이런 걸 꿈꿨구나. 벽에는 준혁이 그린 스케치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책 읽는 사람들의 모습,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창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서윤 씨, 이거 전부 준혁이가 그린 거예요? 네. 형이 서점 구상하면서 그렸어요. 아내가 스케치 앞에 섰습니다. 그림 속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박서윤이었습니다. 준혁이 그린 박서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당신을 사랑했나 봐요. 아내가 박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당신도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 박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준혁이가 사랑한 사람이면 우리도 사랑할 거예요. 세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서점을 꾸몄습니다. 회장은 책장을 조립하고, 아내는 커튼을 달고, 박서윤은 책을 정리했어요. 여기 요리책 코너 만들까요? 형이 요리 좋아했어요. 그래? 준혁이가 요리를? 네. 저한테 자주 해줬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회장은 또 몰랐던 아들의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사진 하나 걸고 싶은데. 박서윤이 액자를 꺼냈어요. 준혁과 박서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회장과 아내가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준혁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걸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요. 이게 우리 아들의 진짜 모습이니까. 박서윤이 사진을 서점 한가운데 벽에 걸었어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공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박서윤이 바닥 공사를 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나무 바닥 틈 사이에 작은 봉투가 끼어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준혁의 글씨였어요. 2019년 8월 1일. 오늘 이 자리에 서점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서윤이와 함께 만드는 우리의 꿈. 언젠가 이 편지를 찾을 그날, 우리는 행복하게 웃고 있을까?
아니, 분명 웃고 있을 거다. 우리의 서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박서윤은 편지를 쥔 채 주저앉았어요. 형, 우리 해냈어요. 회장이 박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해냈어. 드디어 완성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점 간판이 달렸어요. 준혁의 방. 따뜻한 조명 아래 빛나는 간판. 세 사람은 서점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박서윤이 말했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준혁이가 보고 있을까요? 아내가 물었어요. 보고 있을 거야. 분명히. 그날 밤, 세 사람은 완성된 서점에서 처음으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준혁이 좋아했던 얼그레이 티. 맛있네요. 박서윤이 말했어요. 형이 좋아했던 맛이에요. 우리 아들 취향이 좋았구나.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미소였어요. 회장은 서점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놓인 편안한 소파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창가에 비치된 작은 테이블들, 그리고 한가운데 걸린 준혁과 박서윤의 사진. 준혁아,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내 꿈아빠가 이뤄졌어. 늦었지만. 박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 형이 원했던 거잖아요. 저를 가족으로. 그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처음부터 형 가족이 제 가족이었어요. 아내가 박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당신은 이제 우리 아들이에요. 박서윤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세 사람은 밤늦도록 서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사진을 바라보며. 준혁이 꿈꿨던 세상에서. 준혁이 없지만 준혁과 함께.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준혁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회장은 박서윤에게 전화했어요. 서윤아, 내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준혁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야. 네. 박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건 준혁이가 숨어서 살았잖아.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에 나와야 해. 하지만 회사는요? 주가는요? 상관없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기자회견을 소집했어요.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조민재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데 무슨 일이래? 회사 경영권 문제? 아니면 새로운 사업? 기자들은 웅성거렸어요. 오후 2시,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저는 3년 전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상은 사고사라고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꺼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인 제가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혁의 편지였어요. 제 아들은 동성 연인이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박서윤이라는 청년입니다. 제 아들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편지를 펼쳤어요. 제 아들이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28년 동안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로 살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서윤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물으실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볼지 알았어요. 기자 중 몇몇이 손수건을 꺼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서윤이를 사랑하는 준혁이일 뿐이에요. 회장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제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저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회장이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 편견이, 제 무지가, 제 오만함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녀가 누구를 사랑하든, 무엇을 꿈꾸든, 어떻게 살고 싶어 하든, 그냥 들어주세요. 제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저처럼 아이를 잃지 마세요. 사랑은 잘못이 아닙니다. 꿈도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박서윤 씨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제 아들입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준혁이가 사랑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니까요. 회사 주가 폭락은 감수하시겠습니까? 주가요?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아들 목숨보다 중요한 주가가 어디 있습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회장님은 동성애를 지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회장이 기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지고 반대고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사랑한 사람이 남자였든 여자였든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제 아들이 행복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행복을 빼앗았어요. 제 편견 때문에요.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의 방이라는 서점을 엽니다. 제 아들과 박서윤 씨가 함께 꿈꾼 공간입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를 사랑하든 준혁이가 꿈꾼 세상을 만들 겁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조민재 회장, 아들의 동성 연인 공개, 재벌 2세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 준혁의 방 서점, 사랑의 공간으로. 반응은 엇갈렸어요. 감동적이다. 진짜 부모다. 회장이 용기 있다.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재벌이 동성애지지? 회사 주가 생각 안 하나? 전통적 가치관 파괴다. 회장은 개의치 않았어요. 박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네. 근데 댓글이.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우리가 준혁이 꿈을 이루는 거야. 네, 아버님. 다음 날 회장과 박서윤, 아내는 준혁의 묘소를 찾았어요. 3년 만에 세 사람이 함께 온 자리였습니다. 묘비 앞에는 꽃이 놓여 있었어요. 준혁아.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왔다. 늦었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 데려왔어. 서윤이. 박서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꿈꾸던 서점 완성했어요. 준혁의 방. 형이 그렸던 그림 그대로 만들었어요.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형처럼 숨어서 살던 사람들도 올 거고요. 박서윤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형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형, 우리 이겼어요. 형이 두려워했던 세상이요. 형을 숨게 만들었던 그 시선들이요. 이제 형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어요. 형이 누구를 사랑했는지도요.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박서윤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형이 원했던 거 다 이뤄졌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이제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형이 바랐던 거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 형, 행복하죠? 아내가 박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혁아, 엄마도 미안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말하려고 할 때 엄마가 알아챘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세 사람은 묘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회장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준혁아, 이제 아빠 약속 지킬게. 내가 꿈꾼 세상 만들어줄게. 서윤이랑 같이. 그리고 너를 평생 기억할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박서윤이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 저도 약속할게요. 형이 꿈꾸던 세상 만들 거예요. 그리고 형 이야기 계속 들려줄 거예요. 형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용감하게 사랑했는지 영원히 기억할게요. 형을. 세 사람은 묘소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준혁이 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준혁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준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준혁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말 들어줄게. 내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를 사랑하든 아빠는 내 편이야. 영원히.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준혁이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방은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됐어요. 매일 아침 10시, 박서윤이 서점 문을 열면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직장인도 학생도 어르신도 누구나 편하게 책을 읽고 차를 마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얼그레이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할게요. 박서윤은 이제 서점 사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세계 알바를 뛰지 않았어요. 회장이 정당한 월급을 줬거든요. 이건 월급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받는 거야. 아버님, 준혁이 대신 서점 운영해 주는 거잖아. 당연히 받아야지. 수요일 오후 3시, 회장과 아내가 서점을 찾았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4번씩 왔습니다. 서윤아, 오늘 손님 많네? 네, 요즘 더 많아졌어요. 창가 쪽에는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남자였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회장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편하게 읽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한 남자가 작게 웃었어요. 여기 정말 편해요. 다른 곳에선 눈치 보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준혁이가 만든 공간이니까. 준혁이요? 네, 제 아들이에요. 당신들처럼 사랑했던 아이죠.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조 회장님? 맞아요. 그리고 여기 사장이 우리 아들의 연인이었어요. 박서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있다 가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두 남자는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녁 6시, 서점은 더 붐볐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들렀어요. 아, 오늘도 여기 와서 좋다. 여기 커피가 진짜 맛있어. 책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박서윤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도왔습니다. 서윤아, 주문 많네. 내가 도와줄게. 아버님이 왜요? 편히 앉아 계세요. 괜찮아. 나도 뭔가 하고 싶어. 회장은 커피를 내렸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이거 회장님이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한 손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아들 대신 제가 하는 거예요. 와, 감동이에요. 손님들은 회장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내는 구석자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준혁이 좋아했던 윤동주 시집. 서윤아, 이거 읽어봐. 뭔데요, 어머님? 서시야. 준혁이가 좋아했던 시. 박서윤이 옆에 앉았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형이 이 시를 좋아했어요? 응. 맨날 읽었어. 특히 마지막 구절. 어떤 구절이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내가 책을 덮었어요. 준혁이가 말했어. 엄마, 나도 별처럼 살고 싶어. 부끄럽지 않게. 라고. 박서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형, 지금 부끄럽지 않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11월 15일, 준혁의 기일이었어요. 서점은 하루 쉬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침 일찍 묘소로 향했어요. 준혁아, 아빠 왔다. 회장이 묘비를 닦았습니다. 1년 지났네. 우리 서점 연지. 손님들 진짜 많이 와. 내가 꿈꾸던 대로 말이야. 아내가 꽃을 놓았어요. 준혁아,
엄마도 이제 괜찮아. 약도 안 먹어. 서점에서 사람들 보면 행복해.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서. 박서윤이 편지를 꺼냈어요. 형, 제가 1년 동안 쓴 편지예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형, 오늘이 벌써 365일째예요. 형 없이 보낸 1461째. 근데 형, 저 이제 좀 웃을 수 있어요. 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점에 오는 사람들 보면 형 생각나요. 다들 형처럼 숨어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선 편하게 웃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요. 형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 이거였죠? 우리 해냈어요, 형. 박서윤이 눈물을 닦았어요. 형, 저 요즘 아버님하고 어머님이랑 일요일마다 밥 먹어요. 가족처럼요. 아니, 가족이죠. 형이 바랐던 거잖아요. 그리고 형, 저 이제 꿈이 생겼어요. 서점 지점 내고 싶어요. 여러 동네에요. 형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형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멋있었는지. 회장이 박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혁아, 서윤이 말 들었지? 이 친구 요즘 정말 열심히 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 고생해서 내가 걱정될 정도야. 근데 행복해 보여. 내 꿈 이루면서.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준혁아, 아빠가 늦게 깨달았지만 사랑은 잘못이 아니더라. 누구를 사랑하든 말이야. 아빠가 그걸 왜 그렇게 늦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아, 엄마 아빠는 이제 괜찮아. 서윤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너도 저 위에서 편히 쉬어. 우리가 내 꿈 대신 이뤄줄게.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준혁이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누군가 편지를 놓고 갔더라고요. 박서윤이 편지를 펼쳤어요. 사장님께.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혁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준혁이가 기뻐하겠네. 그러게요. 세 사람은 서점 안에 앉았습니다. 준혁의 사진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윤아, 배고프지? 뭐 시켜 먹을까?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집 가자. 네. 박서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세 사람은 서점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간판에 불빛만 남았어요. 준혁의 방. 따뜻하게 빛나는 글씨. 준혁아, 우리 내일 또 올게. 회장이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원히 너랑 함께 할 거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가족처럼. 준혁이 꿈꿨던 세상에서. 준혁이 없지만 준혁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꿈은 계속됩니다. 준혁의 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족은, 친구는, 연인은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줬던 경험, 혹은 누군가에게 들어주고 싶은 말.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준혁이처럼 숨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박서윤처럼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조 회장처럼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섬이었습니다.